지금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중동 상공에는 전투기 1,400대가 집결했고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바다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폭발하자 에너지를 움직이던 세계의 혈관이 한순간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강대국들이 깨달았습니다. 미사일 1,400대보다 더 무서운 건 멈춰버린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급망의 숨통을 유일하게 틔울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세계전쟁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걸까요? 지금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 세계 석유의 30%가 지나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폭발하며 중동 상공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인 1,400대의 첨단 전투기가 집결했고 세계 경제는 공포에 질린 채 단 몇 시간 만에 유가가 40% 폭등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며 절규하던 그 순간 영국 왕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렌스입니다. 영국 왕립국제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22년째 전쟁과 에너지 패권을 연구해온 교수이며 런던과 워싱턴 그리고 브뤼셀을 오가며 강대국들의 전략회의에 직접 참여해왔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UN 에너지안보 패널에 3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 저서는 현재 영국과 미국의 주요 사관학교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죠. 어떤 언론은 저를 가리켜 영국이 키운 가장 냉철한 전략가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스스로도 생각해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연구소 분석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위성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이 정확히 제가 예측한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빠르게 끝난다는 결론은 화면을 보는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에 집결한 전투기 숫자가 1,400대를 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고 분석실에 있던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시선을 모았죠. F-35와 F-22, 거기에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포함된 전력이었으며 미국 항공모함 2개 전단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봉쇄하듯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는 미사일 비행시간으로 불과 4분이었으니 사실상 이란의 지도부가 숨쉴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을 천천히 훑으면서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집결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강대국의 압도적 전력 앞에서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열흘이라는 것이 제 분석의 요지였고 저는 그 계산에서 어떤 변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전략 긴급회의에는 유럽 에너지 장관들과 중동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고 미국 군사전략 고문인 리처드 콜린스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화상 화면으로는 세계 각지의 분석가 수십 명이 접속해 있었죠. 리처드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미국의 항공 전력을 수치로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전투기 출격 횟수, 정밀 유도 미사일 재고량, 타격 성공률, 이란 방공망의 취약 지점까지 그는 마치 군사 교과서를 낭독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그의 논리가 흠잡을 데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이번 경우에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청중을 향해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전쟁은 길게 봐도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현대전은 결국 압도적인 강대국의 숫자가 결정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죠. 말하는 내내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22년의 연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감각, 무대 위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청중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리처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으며 유럽 에너지 장관 한 명은 회의가 끝난 뒤 제 발언이 가장 명쾌했다고 직접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맨 뒤편에 앉아있던 소피아 리드는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국제에너지 공급망 분석가로 저보다 20살 이상 어렸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만큼은 연구소 내에서도 손꼽힌다는 평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소피아는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죠.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나는 동안 내내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회의 중에 데이터를 뒤적이는 것은 연구소에서 늘 보던 광경이었고 전략회의의 핵심은 이미 저와 리처드가 정리해놓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리처드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중동 에너지 시장에 단기 충격이 오겠지만 그것도 몇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개입하면 세계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그 사이 에너지 가격이 다소 출렁이더라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공통된 시각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다음 강연 자료를 수정하면서 이 위기는 머지않아 통제된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결론 문장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소피아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소피아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젊은 분석가의 데이터란 늘 현장 감각이 결여된 숫자들의 나열이었고 전략이란 숫자가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읽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1400대의 전투기가 중동 하늘을 가득 채운 그 압도적인 장면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에 어떤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1층 카페테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간밤에 올라온 위성 데이터를 다시 훑고 있었는데 소피아 리드가 노트북과 태블릿을 양손에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느꼈지만 저는 그것을 젊은 분석가 특유의 흥분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벽까지 데이터를 들여다보았을 테고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기쁨에 차 있겠거니 생각했죠. 소피아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놓았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찾았냐고요? 소피아가 꺼낸 것은 군사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세계 천연가스 공급망 흐름도였는데 중동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굵은 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 지점에서 모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에너지를 움직이는 산업 전체가 멈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계 공장들이 원료를 받지 못해 가동을 멈추고 발전소가 연료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쟁 개시 후 불과 2주 안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박함이 실려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야 모든 전쟁에서 반복되어 온 이야기였고 그것이 단기 충격을 넘어서려면 전쟁이 몇 달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이번에는 세계 LNG, 즉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현황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소피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이 약 700척이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중동 노선에 집중되어 있다는 수치를 짚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운항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즉시 해당 노선 운항을 금지하고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우회 항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길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운항 시간이 늘어나면 같은 수의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소피아는 설명했고 저는 그제야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피아가 꺼낸 이름이 저를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LNG 운반선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하나뿐이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고 제가 묻기도 전에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신규 수주 잔량의 70% 이상, 고압, 극저온 설비를 갖춘 조선소의 기술 집중도, 그리고 현재 건조 가능한 도크수까지 그 모든 수치가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나라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대신 화면 한쪽에 조용히 띄워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라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 전쟁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뜻이냐고요. 소피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느 나라가 배를 빨리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분석이 흥미롭긴 하지만 그것은 경제학적 시나리오이지 전략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전쟁터에서 숫자가 인간의 의지를 이긴 적은 없다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소피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무언가에 패배한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에 찬 사람이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침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이윽고 화면을 하나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의 가스 공급 데이터였습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잠근 지 단 몇 주 만에 독일의 산업 생산 지수가 급락했고 화학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췄으며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배급제 논의가 현실로 올라왔던 그 데이터였습니다. 소피아는 그때 유럽을 구한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과 카타르에서 보내온 LNG 운반선이었다고 말했고 그 운반선들 중 상당수가 어느 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인지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분석이 논리적으로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제가 평생 구축해온 전략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막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가 전쟁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저의 22년 경력 그 자체였으니까요. 소피아의 데이터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그것이 나의 세계관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잘 봤고 보고서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요. 그리고 다음 일정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소피아의 화면에 떠있던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0%, 극저온, 고압 설비, 그리고 화면 한쪽에 조용히 떠있던 그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잔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렬한 데이터는 늘 잠시 눈에 남는 법이니까요. 오후에 열린 후속회의에서 리처드는 다시 이란의 방공망 취약점을 분석하는 슬라이드를 펼쳤고 저도 그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군사전력 중심의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은 리처드의 논리와 저의 분석으로 가득 찼고 소피아의 이름은 그날 오후 그 어느 발언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급망 분석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소피아가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를 들고 나와도 전쟁의 결말은 결국 군사력이 결정한다고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런던의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아침에 소피아가 보여준 그 흐름도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굵은 선들이 단 하나의 병목 지점에서 모두 교차하는 그 지도를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닦으면서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제 세계가 처음으로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고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공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보고서를 읽은 지 열이틀째 되던 아침, 저는 연구소 분석실에 앉아 밤새 쌓인 산업 지표들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22년 동안 전쟁을 분석하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 감각이 처음으로 차갑게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국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사흘 만에 62% 폭등해 있었어요. 선물 시장은 이미 그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었고 유럽의 가스 허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노선에서는 운항 보험료가 일주일 만에 8배로 치솟았고 주요 해운사들이 잇따라 중동 경유 노선의 운항 보류를 선언하고 있었죠. 배들이 항구를 떠나지 않거나 떠나더라도 중동 해역을 피해 아프리카 남단을 크게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고 있었어요. 운송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 같은 수의 선박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은 절반이 된다는 사실 소피아가 카페테리아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세계 시장은 이미 전쟁이 터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리처드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에너지 충격은 몇 주를 넘기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을요. 산업 현장의 반응은 금융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구체적이었어요. 독일 루르 지역의 대형 화학기업이 천연가스 원료 조달 차질을 이유로 암모니아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들어왔고 오후에는 인도 뭄바이 북쪽 공업지대의 석유화학단지 3곳이 가동률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인근의 에틸렌 플랜트도 원료 수급 불안을 이유로 감산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나왔죠. 암모니아는 비료의 핵심 원료입니다. 비료 공급이 흔들리면 농업 생산이 흔들리고
그것은 다시 식량 가격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연쇄를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에틸렌은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전반의 기초 소재이고 그것이 흔들리면 자동차 내장재부터 의료용 포장재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한 종류의 가스 공급이 불안해지는 것만으로 이 정도의 파급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어요. 소피아가 보고서에서 묘사했던 연쇄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가 실제로 쓰러지는 장면을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그날 저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금융지표도 공장 감산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온 인도의 조달 경로가 사실상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중동에서 들어오는 가스와 원유 없이는 자국 제조업과 발전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였죠. 인도 정부는 즉각 반발했어요. 인도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외부 압력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성명을 공개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의 결정을 존중하되 제재 이행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이 에너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양국이 체결 중이던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협약의 재협상 요구가 인도 측에서 나왔고 미국 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죠. 에너지 갈등이 기술 공급망 갈등으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였습니다. 소피아가 경고했던 연쇄 반응이 제 눈앞에서 정확히 그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연구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군사전략 시나리오를 논하던 회의실이 오후에는 에너지 수급 지표 검토로 채워졌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 숫자를 세던 동료 분석가들이 제게 공급망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죠. 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급망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시적인 시장 과반응이라고 답했어요.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소피아에게 했던 말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의 목소리가 묘하게 낯설게 들렸죠. 틀렸다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말을 소피아에게 했을 때 제가 이미 틀리고 있었다는 감각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창가에 혼자 앉아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소피아가 카페테리아에서 펼쳐 보였던 공급망 흐름도를 다시 떠올렸어요. 중동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굵은 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모두 교차하던 그 지도를요. 그 지점이 흔들리면 선들 전체가 흔들리고 선들이 흔들리면 그 선 위에 올라탄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소피아는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모니터 위에 펼쳐진 숫자들은 소피아의 말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은 이미 멈추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거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였어요. 전력 생산의 절반을, 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를, 도시 난방의 상당 부분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제히 LNG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긴급 수급 지시를 내렸고 일본과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들도 현물 시장에서 LNG를 사들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용히 장기 계약 물량 외에 현물 LNG를 대량으로 선점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공식적으로 위기라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위기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연구소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나섰다는 것은 공급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물 LNG 가격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고 이틀 뒤에는 다시 그 2배가 됐어요. 인도는 카타르에 긴급 추가 물량을 요청했지만 카타르는 이미 계약된 물량 외에는 공급 불가라고 답했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 LNG 수출 터미널에 연락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의 수출 라인도 이미 연내 선적 일정이 모두 채워져 있었죠.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어요. 돈을 아무리 써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스는 분명히 땅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실어 나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LNG는 석유와 다릅니다. 섭씨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뒤
그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단열 탱크를 갖춘 전용 선박으로만 운반할 수 있어요. 탱크 내부 온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화가 시작되고 그러면 화물 전체를 잃는 구조였죠. 일반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선박을 만드는 데만도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영하 162도를 견디는 극저온 단열 기술과 멤브레인 공법을 갖춘 조선소는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당시 약 700척,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중동 노선에 묶여 있거나 우회 항로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긴 운항 시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현물 LNG를 사들인다 해도 그것을 자국 한국까지 가져올 선박이 없었어요. 가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움직일 시스템이 없었죠.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브뤼셀에서 긴급 소집된 국제에너지안보회의였습니다. 유럽 에너지 장관들과 아시아 주요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그 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석 분석관이 발표한 수치는 회의장을 순간 침묵으로 만들었어요. 현재 LNG 수요를 충족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운반선이 최소 90척 이상인데 전 세계 조선소의 현재 건조 잔량과 인도 일정을 감안하면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시점이 빨라도 2년 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이었어요. 독일의 한 에너지 장관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2년이라는 것이 협상 가능한 숫자냐고 물었고 분석관은 기술적 건조 기간은 단축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연료를 호소하는 이 순간에 해결책은 2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에너지 장관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를 화상으로 참관하고 있었어요. 리처드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을 테지만 그날 리처드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운반선 확보, 조선소 가동 속도, 신규 건조 일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 자리에서 오가던 단어들, 전투기 출격 횟수, 미사일 정밀도, 방공망 취약 지점 같은 것들은 어느새 그 대화에서 사라져 있었죠. 독일 에너지 장관은 유럽 차원의 LNG 운반선 공동 확보 방안을 긴급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일본 측 대표는 현재 계약 중인 운반선 인도 일정을 앞당길 방법이 있는지를 조선업계에 즉시 타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쟁의 언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언어에서 산업의 언어로, 파괴의 언어에서 운반의 언어로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소피아가 처음부터 보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분석해온 전쟁의 지도에는 전선과 병력과 보급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지도에도 그려진 적 없는 종류의 전쟁이었어요. 가스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돈은 있지만 살 수 없으며 시간은 없지만 해결책은 2년 뒤에나 온다는 이 구조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군사 전략의 언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피아가 처음 카페테리아에서 꺼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에너지를 움직이는 산업이 멈춘다고 했던 그 말을요. 소피아는 예측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그 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소피아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다음 지점이 어디인지를요. 소피아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것은 브뤼셀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짧고 단호했어요. 저는 밤새 회의 속기록과 각국 에너지 장관들의 반응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LNG 운반선 부족이라는 결론 앞에서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소피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소피아가 데이터를 들고 나타날 때면 늘 분석가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얼굴에 배어 있었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너무 앞서가지 않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결론을 상대에게 전달하러 온 얼굴이었죠. 소피아는 의자에 앉지 않고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시작되려 하는 것을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느끼고 있었죠. 소피아가 이 자리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그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먼저 꺼낸 것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국가별 점유율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도표는 어느 한 나라로 압도적으로 쏠려 있었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신규 수주 잔량의 70% 이상이 단 하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는 멤브레인 공법과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상업적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선소도 사실상 그 나라에만 존재했어요. 중국이 조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LNG 운반선만큼은 기술 격차가 여전히 컸고 유럽의 조선 산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죠. 일본은 과거 강자였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수치를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것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서서히 굳어진 구조적 현실이라고 말했어요. 어느 한 나라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 나라에 서서히 의존하도록 산업 생태계 자체가 재편되어 온 것이라고요. 숫자는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소피아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도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가 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시장이 이미 조용히 결정해버린 지형도였죠. 정치인도 군사전략가도 아닌 수십 년간 쌓여온 발주 계약과 기술 투자의 축적이 만들어낸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라 산업의 중력이었어요. 소피아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이번에는 현재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의 선령 분포와 향후 5년간 예상 퇴역 수량이 나왔습니다.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와 각국의 신규 발주 계획을 합산하면 앞으로 5년 안에 필요한 LNG 운반선은 현재 운항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이 추가로 건조되어야 했어요. 단순히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세계 에너지 수송 체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쉼없이 건조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수량을 소화할 수 있는 조선소 도크와 기술 인력, 그리고 극저온 공법 인증을 갖춘 나라가 세계에 몇 곳이나 되는지 소피아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평생 전쟁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투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그 나라가 세계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죠. 소피아는 그 나라의 이름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한쪽에 데이터 출처와 함께 조용히 띄워놓았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카페테리아에서 소피아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피식 웃으며 내뱉었던 그 나라였으니까요.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전쟁의 향방을 좌우한다고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소피아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료를 더 들여다보고 있었죠. 당시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죠. 소피아는 그때 이미 이 데이터를 알고 있었고 그 데이터 앞에서 제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당혹스러웠어요. 모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략가가 31세 분석가 앞에서 처음부터 틀려 있었다는 것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소피아는 그 당혹감을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소피아에게 이것은 이미 예상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소피아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충격을 이미 혼자서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을 사귀고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피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뿐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듯 혹은 확인하듯 아주 담담한 어조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반박하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한 나라의 조선 산업이 전 세계 에너지 위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라고, 기술 이전과 생산 다변화를 통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화면 위의 숫자들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수주 잔량 70%, 기술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 대체 불가능한 극저온 멤브레인 공법, 그리고 그것을 상업적 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도크를 가진 나라가 사실상 하나라는 현실이, 제 반론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저는 말을 삼켰어요. 처음으로 반박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분석의 언어가 그 숫자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박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22년 동안 학생들에게 데이터 앞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에야 처음으로 실천하고 있었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덧붙일 내용이 있다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조선소 도크별 가동 현황과 수주 잔량 소화에 필요한 예상 기간이 나왔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이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각 도크의 현재 상태와 납기 일정이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재 가동 중인 도크의 수, 동시에 건조 가능한 선박의 규모, 그리고 수주 잔량이 해소되는데 걸리는 최소 기간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각국 정부가 지금 당장 추가 발주에 나선다 해도 실제 선박이 인도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 기간 동안 세계는 지금의 공급망 긴장 상태를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조용히 덧붙였죠.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3년 후에도 선박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이 대화에서 제가 꺼낼 수 있는 반론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수십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수십 초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순간이었죠. 소피아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위로인지 압박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천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면서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연구실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가 그 이름을 듣고 피식 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영국이 키운 가장 냉철한 전략가라는 말을 스스로도 믿고 있었던 제가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의 향방을 좌우한다고요. 라며 웃었던 그 순간을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값비싼 오만이었는지를 저는 그제야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죠. 화면 속 그 이름이 차갑고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연구실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소피아의 보고서를 닫으려다 멈췄죠. 22년 동안 전략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 나라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략을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상대의 주장을 내 손으로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검증이 결국 소피아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2년 동안 학생들에게 데이터 앞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쳐온 사람이 정작 자신 앞에 데이터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런던의 새벽 2시, 텅 빈 연구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죠. 그 결정 하나가 그날 밤 제가 내린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조선산업을 입력한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연구소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가로등 불빛만 젖은 도로 위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소피아의 분석에서 과장된 부분을 걸러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저는 의자에서 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역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었어요.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해안가의 도크를 파기 시작해서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 조선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을 빌린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개발했죠. 멤브레인 공법, 극저온 단열 기술, 고압 화물창 설계까지 지금 세계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기술들이 한국의 조선소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논문이나 특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크 바닥에서 용접봉을 잡았던 기술자들의 손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해도 그 손을 하룻밤 사이에 복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총이나 미사일로는 빼앗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산업적 주권이라는 표현이 그나마 가장 가까웠죠. 군사적 주권이 국경선 안에 존재한다면 산업적 주권은 세계가 그 나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힘이었어요. 자료를 넘기면서 저는 한 가지 수치에 멈칫했어요.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용접 길이가 약 200km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용접선이 선박 한 척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그 용접의 상당 부분이 영하 162도를 견뎌야 하는 극저온 환경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단 한 군데라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화물 전체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제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숙련 기술자들이 쌓아올린 집단적 정밀함의 산물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간과 반복과 실패의 축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그 시간을 통과해 있었죠. 세계가 이 문제에 눈을 뜬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나라와 결승점 근처에 있는 나라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안보라고요.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저는 그것이 소피아가 처음부터 하려던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전략 관련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커피가 식은 것도 등이 뻐근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스스로도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에너지 생산에서 외부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였죠. 바로 그 취약함이 오히려 이 산업을 키운 역설이었습니다.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면 에너지를 운반하는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택이었어요. 자원의 부재가 기술의 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저는 평생 자원을 가진 나라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그 믿음의 빈틈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죠. 없음에서 출발해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오른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군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종류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략이란 의식적인 설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누군가가 판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 온 것은 생존의 절박함이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흘러 결국 세계가 의존하게 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을 분석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빠르게 부술 수 있는가라고요. 그 질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파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전쟁을 버티려면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유지하는 능력의 핵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한국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전투기 숫자만 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사이에 전쟁의 판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제 22년짜리 분석 프레임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거짓말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의 런던 새벽을 바라보았어요. 1400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던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데 지금 이 화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쟁의 진짜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연구실 창으로 희뿌연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제야 밤새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죠. 한국조선소의 도크 현황, LNG 운반선 건조연표, 극저온 기술 개발사,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 그리고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지도가 차례로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분석의 기본 전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이 파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계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 유지하는 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요. 저는 그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분석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해온 세계의 진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22년 만에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밖에서 런던의 아침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피아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찾아갈 차례였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까요. 22년 만의 일이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브뤼셀 회의가 끝난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독일 에너지부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뜬 것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프랑스 대표단이 그로부터 6시간 뒤에 같은 공항에 내렸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탑승한 전세기가 그날 밤 거제도 인근 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런던 연구실에서 그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지금 세계의 에너지 장관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외교부도 회의장도 수도의 정부 청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선 조선소 도크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권력이 이동하는 방향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해온 제가 그 이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정상회담 테이블이 아니라 용접봉과 크레인이 있는 도크로 세계가 몸을 낮추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창밖의 런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리처드가 처음 전투기술을 나열하던 그날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가 실제로 향하는 방향은 우리가 지도 위에 그려놓은 선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달랐고 전쟁의 무대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울산과 거제라는 이름이 세계에너지안보회의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처음 보는 순간 그것이 낯설다는 것을 느꼈어요. 22년 동안 전략회의에서 수도 이름과 군사기지 이름은 수없이 들었지만 조선소 이름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 도크는 세계 최대 단일 조선소로 연면적이 여의도 3배를 넘는다는 설명이 자료에 붙어 있었어요. 거제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과 납기 실적을 보유한 곳이었고 그 두 도시가 함께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 자료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읽으면서 이것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리적 의미의 요충지가 아니라 산업적 의미의 요충지였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요충지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고지나 항로를 뜻하죠. 하지만 지금 세계가 확보하려는 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었어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곳이 새로운 의미의 요충지였고 울산과 거제는 그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두 도시였어요. 저는 그 두 이름을 노트에 천천히 적어봤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써온 어떤 전략 보고서에도 등장한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이 세계 에너지 안보 문서의 첫 페이지에 적히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두 도시 없이는 에너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두 이름을 다시 노트에 적으면서 지금 세계가 배우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그려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독일 대표단은 울산 도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촬영한 영상이 빠르게 퍼졌어요. 정장을 입은 유럽 관료들이 철판과 용접 불꽃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선명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계는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도크의 소음 속에서 크레인이 선체를 들어올리는 그 공간 안에서 세계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중장기 조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프랑스 측은 LNG 전용 터미널 공동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에게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세계가 한국에 건네려는 것은 제안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정이었어요.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의 공식 인정이었죠. 저는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힘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형태로 축적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이 힘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쌓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순간 그 쌓인 것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강한 종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리 없이 기다려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세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죠. 리처드가 연구실로 찾아온 것은 독일 대표단의 방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한쪽에는 여전히 군인의 냉정함이 있었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 지금껏 없었던 당혹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말없이 앉아 한동안 창밖을 보다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꺼냈어요.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울산의 도크는 여전히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조선소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알았지만 전쟁이 무엇으로 지속되는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 대답이 바다 건너 도크에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 전략 보고서에는 조선 산업 항목을 넣겠다고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58년 동안 군사력의 언어로 세계를 읽어온 사람이 그 문장을 내뱉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상징처럼 들렸습니다. 전쟁의 언어가 진짜로 바뀌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그날 오후 저와 리처드에게 새로운 분석 자료를 건넸어요. 향후 5년 안에 퇴역할 LNG 운반선 수량과 기후 협약 이행에 따른 신규 청정 에너지 운반 수요를 합산한 수치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사실이었어요. 소피아는 자료를 내밀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세계가 이미 그 데이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지금 이 순간 울산과 거제에서 새벽 교대조가 도크에 들어서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세계의 에너지 안보를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냥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세계가 이 순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소피아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그가 카페테리아에서 흐름도를 꺼냈을 때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류가 드러난 이 순간이 어쩌면 제가 전략가로서 처음으로 진짜 배움을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냐고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던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예측이 아니라 독해, 그것이 소피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 먼 도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것이었죠. 그 불꽃이 세계를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 비로소 알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독해라고 했어요. 저는 그 표현을 거듭 되씹으면서 제가 22년 동안 해온 일이 과연 독해였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분석한다고 생각해왔어요. 데이터를 읽고 변수를 정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가 이미 옳다고 믿는 것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읽어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힘은 무기의 수로 측정된다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 전제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틀렸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을 때도 저는 그것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소피아의 흐름도를 외면했던 그 순간처럼요. 소피아는 그날 데이터를 내밀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읽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읽으면 제가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오만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22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한 젊은 분석가의 흐름도 앞에서 런던 연구소 복도에서요. 부끄러운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구분을 소피아를 통해 비로소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것이 배움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겨우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이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세계도 지금 같은 배움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독해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처음부터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도, 브뤼셀 회의장의 에너지 장관들도, 독일의 관료들도 같은 자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런던도, 베를린도, 리야드도, 파리도. 그 방향의 끝에 울산과 거제가 있었어요. 그 며칠 뒤
저는 왕립국제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내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현재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안보였어요. 저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전쟁을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나 전투기 출격 횟수가 아니라 LNG 운반선의 건조 기간과 멤브레인 공법의 기술 진입 장벽으로요. 자료를 만들면서 몇 번이나 멈췄어요. 이것이 전략 강연인지 조선산업 세미나인지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함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세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안보와 산업은 처음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분리해서 보았을 뿐이었죠. 소피아는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로 보고 있었어요. 강연 자료를 완성하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붙은 보고서가 조금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읽으려는 시도였으니까요. 틀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출력하면서 파일 이름을 저장했어요. 처음으로 제목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단어가 제 보고서의 중심이 된 날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출력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자산은 전투기가 아니라 LNG 운반선이라고요. 그리고 그 운반선의 70% 이상을 건조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강당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피아에게 처음으로 그 데이터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침묵과 같은 종류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말해지는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대한민국이 떠올랐죠. 강당의 사람들이 그 화면을 바라보는 표정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놀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언어화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었을 때 오는 표정이었죠. 인정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서 그 표정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언어, 힘의 언어, 안보의 언어가 다시 쓰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의 첫 문장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마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된 전략 강연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읽은 5만 없는 분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광물 자원도 세계 주요 수출국과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 나라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으로 쌓아놓았습니다. 자원을 가지지 않았기에 자원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과 분쟁과 공급망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에너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이지만 동시에 논리입니다. 누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그 자원을 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더 결정적인 힘이 된 시대가 온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그 시대를 미리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온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이 어떤 전략 이론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를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묵묵히 만들어 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급망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패권은 소리 없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언 없이, 전쟁 없이, 협박 없이. 오직 도크 위에서 튀는 불꽃과 수십 년의 시간만으로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소피아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강의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요. 소피아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저녁 하늘이었어요. 저 멀리 한반도의 바다를 끼고 도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어떤 미사일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경제를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제가 확신했던 것, 전투기 1400대가 전쟁의 언어라고 믿었던 그 순간으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옳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전부를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전부가 어디 있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도크 위에, 거제의 조선소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유지되는 구조를 읽는 사람은 드물어요. 소피아가 그 드문 사람이었고 저는 그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계도 이제 그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미사일은 적을 죽이지만 대한민국의 LNG 운반선은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세계를 유지시키는 힘이었어요. 그 힘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진짜 설계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